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은 이사철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주로 그래도 봄이나 가을에 집을 사고 팔고 또는 전세를 구하고 하면서 이사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불안합니다. 정부가 금리도 올리고 대출도 조이고 하면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또 미래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물량까지 당겨서 분양하는 등 여전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집값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전세 매물도 줄고 있어서 하반기에 이사 계획 있으신 분은 이것저것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을 쭉 살펴보면서 앞으로 집값 전망 그리고 전세값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 기업이 공장을 몇 개 갖고 있는지, 직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보통 그런 걸로 판단을 하죠. 그런데 이제 21세기에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보다는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의 디자인 수준이나 기업의 브랜드 또는 기업 문화, 이렇게 회계장부에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나타나는 그런 자산들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자산 혹은 무형의 자본이 점점 더 기업의 경쟁력을 더 잘 설명하고 그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거라는 내용의 책, 자본 없는 자본주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월 2일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잠깐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자산승계연구소장 김규정 소장님, 오랜만에 모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은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저런 질문들 참 많이 받으실 텐데 저희도 무슨 질문부터 드려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본질적인 질문부터 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뭐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집값을 음, 올리게 하는 변수들은 다양하게 지금 있고, 그것들이 결집되면서 굉장히 급등하는 양상인데, 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쨌든 저희가 주택 수요 예측을 좀 실패하고 음, 공급을 게을리한 게 여러 가지 정책이나 지원도 효과가 나지 않고, 또 이런 문제를 풀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음, 근본적으로는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그래서 공급 부족 상황이 나타났고, 그것들을 해결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지금 음, 여러 가지 조치에도 사실 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알고 계신 것처럼 워낙 돈이 많이 풀려서 음. 자산 투자 시장 심리나 이런 것들이 워낙 극대화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금리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저는 정책적으로 공급을 좀 저희가 꾸준히 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보통 매년 비슷하게 지어지거나 공급되지는 않았어요. 그 숫자를 보기가 좀 어렵긴 한데 언젠가부터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서울에 특히 수도권에 많이 줄었습니까? 아주 단편적으로는 지금 올해 내년 서울에 실제 입주하는 음, 민간이 공급한 소위 알고 계시는 브랜드 아파트의 입주량이 크게 줄어 있는 상태죠. 그런 뉴스가 지역별로 있더군요. 편차가 예. 있지만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서울의 입주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좀 보면 저희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시킨 이후에 음, 계속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중소규모 택지나 신도시급까지 포함해서 땅을 확보하는 작업들이 그동안 잘 되지가 음, 않아서 예.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최근에 저희가 205만 원 공급 계획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공급 계획을 확정하지 음, 못하는 이슈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 임대라던가 공공 분양이 크게 줄어든 건 아닌데, 네. 실제로 이제 도심에 투자를 비롯한 수요자들이 선호하거나 갖고 싶어하는 민간 분양 등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특히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네, 나오는 압세 맞습니다. 아파트일 테니까. 서울을 예. 예로 들면 서울 주요 지역에 있는 낡은 아파트들을 재건축하거나 노후한 음, 주거지 재개발을 계속해야 서울 도심에서는 민간 브랜드 아파트 공급이 되는데, 예. 그 사업들이 거의 한 5년 정도 계속 잘 진행이 되지 않았죠. 최근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고, 민간 임대 쪽도 최근에 변화가 많았죠. 그래서 사실 공공 쪽에서의 공급이나 임대 확보 이런 것들을 게을리했다라기보다는 민간 공급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는 부분, 그리고 음, 저희가 일정 부분 계속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에 대한 확보 작업들, 이런 것들이 좀 중간에 공백이 생긴 게 최근에 음. 나타나고 있는 극단적인 공급 부족, 수급 불균형의 원인이 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럼 언제쯤부터는 공급을 좀 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택지를 외곽에다 만드는 일거를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발표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이제 6년 전인가요? 그때는 워낙 집값이 싸고 내려가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박근혜 발표를 했던 정부 때 건데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를 하면서 사실 대규모 택지 조달 방식의 주택 공급을 하지 않는 쪽으로 예. 변화가 있었고, 이번 정부에서 그런 방식으로 사실 대규모 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다가 이제 최근에 뒤늦게 이제 나오게 그쵸, 하려니까. 정부 후반을 지나가면서 신도시 공급 같은 것들을 하는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토지 확보 그리고 이제 착공에 들어가서 입주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시 그때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든 하게 되면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물량이 계속 쏟아져서 죽겠다고 하고 그 말은 이제 하우스 푸어 이야기 나오고 그러는 거죠. 올해보다 내년에 집값이 떨어지고 그럴 때도 계속 개발은 하고 분양은 하고 재건축은 추진하고 해야 그래야 이제 요즘 같은 때 또 계속 물량이 나왔지. 그때 아유 집이 너무 충분한가 보다라고 하고 스톱 안 짓고 하면 이사달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나중에 공급이 많이 돼서 또 하우스 푸어니 뭐니 집값이 내려가니 하더라도 그래도 공급은 그냥 계속 수돗물 틀어놓은 것처럼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되니까요. 그런 겁니까? 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런 뭐 매번 공급량을 계속 동일하게 내지는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공급이나 공공 민간 간의 균형을 맞춘 부분 그리고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춰서 공급하는 부분은 예. 어느 정도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문제를 이제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최근 한 금융위기 정도부터 저희 뭐 서울이나 대도심 중심으로 주택시장 생각해 보시면 극단적으로 또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입주시장 중심으로 전세 가격 같은 것들이 좀 떨어졌다가 예. 또 그것 때문에 공급이 또 한꺼번에 줄어들면 또 극단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신축 아파트나 이런 것들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몇 번 겪었던 이런 것들은 다시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뭐 아까 이제 뭐 타임머신 얘기도 하셔서 그런데 만약에 좀 되돌아간다면 적어도 이번 정부 초반에서 시장에서 계속 공급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지표들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조금 받아들였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공급 시기가 좀 앞당겨지면서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점점 주택시장 참여자들,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라든가 투자 심리들이 더 자극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타임머신 얘기도 하셔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계속하는 부분이 없으면 이후에도 좀 어떤 수급 불균형이 반복적으로 시장의 변수로 작동하게 될지 저희가 장담하기가 어렵고 관리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고 무엇보다 지금 이미 뭐 저희가 돈을 많이 풀었음에도 이렇게 자금들이 계속 주택 구매나 내 집 마련이나 이렇게 자산에 대한 관심으로 쏠리고 있는 이런 수요자들의 변화 자체를 저희가 잘 쫓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는데도 계속 집을 사고 사느냐. 마련을 하고 이렇게 자산 투자 관리를 하려고 하는지 상당히 큰 이런 변화가 있었음에도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예측이나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정책들이 사실은 좀 구태의연하게 예전 방식으로 계속 굴러갔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수요자가 지금도 10년 전 수요자에 비해 지금 수요자는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 이게 달라졌다는 뜻인가요? 그때는 사실 공급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좀 뭐 작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연령대별로도 주택 수요자들의 이제 대상군이 굉장히 넓어졌고 아주 젊은 젊을 때부터라도 연령부터 집을 사는 것을 뭐 지금 뭐 100세 시대까지 가면서 고령이 돼서도 계속 주택 투자나 보유나 운영을 하는 이런 수요 계층도 넓어졌고 실제로 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를 바라보는 이해 자체가 달라져서 주택도 전처럼 뭐 단순히 사는 곳이니까 뭐 투자용으로 바라보지 말라라는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 풀어내기가 계속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가끔 농산물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배추값이 한참 또 뛰면
다들 배추 농사 지으시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배추 폭락. 맞습니다. 밭 갈아엎고 나면 또 다들 배추 농사 안 지으시면 그 다음 해에는 폭등. 적절한 게 없어서 이제 주택 시장도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는 듯해서 뭘 어디서부터 이제 손을 떼야 되는지 그런 생각은 들더군요. 요즘 정부가 그래서 공급 대책을 늦었지만 내고 있어요. 다만 서울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서 빨리 짓게 해주겠다 이것보다는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짓고 그 사이를 교통망을 연결해서 출퇴근하기 쉬운 곳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데 네. 장단점이 있겠죠. 양쪽 정책이 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이제 신도시랑 중소규모 택지, 주택 지을 후보지들 발표가 그래도 다 끝나서 지금 이사 대책에서 발표됐던 이제 택지 후보지 발표 계획은 그래도 다행히 후보지까지는 다 나온 상황이거든요. 총 네. 26만 호 정도 이제 대상지가 후보지로 결정이 된 건데 좀 신도시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주택이 없던 땅에 택지를 조성해서 새로 아파트 공급을 하면 주택 순증의 효과는 가장 큰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만약에 집을 만들어서 도심에 집중돼 있는 수요를 분산시킨다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주택 공급보다는 이제 공급 가격이 조금 낮아질 수 있고 좀 저렴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럴 수 주택을 있죠. 공급할 땅값이 수도 싸니까. 있고, 네. 예. 그리고 서울에 이제 몰려 있는 수요자들을 좀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으니까 뭐 그런 장점들은 있을 수 있는데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신도시 개발 자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단점은 피할 수가 없고요. 뭐 재건축 재개발은 좀 빨라요? 최근에는 거의 엇비슷한 것 같기는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뭐 동의과정이라든가 인허가, 뭐 안전진단 같은 것들 실행을 하다 보면 실제로 사업에 총 투여된 시간 자체는 절대적으로 짧다고 볼 수는 없어서 시간으로 극단적으로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신도시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사업인 건 뭐 다르지 않죠. 네. 토지를 이제 사들여서 택지 이제 지구 지정하고 계획 세우고 이렇게 짓는 작업에만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단점은 완벽히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 이번에 마지막에 발표된 신도시가 화성하고 의왕 쪽이었잖아요. 예. 종전에 발표됐던 3기 신도시들보다는 좀 멀리 수도권 남부에 있다 보니까 좀 멀다. 그리고 교통망 같은 것들이 좀 불편할 것 같다. 뭐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좀 먼 거리에 수도권 신도시를 짓게 되면 사실은 도심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셔야 되는 불편을 겪으셔야 되고 사실 그거를 단축시키느라고 GTX 같은 걸 사용하시면 교통 비용은 또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원거리 신도시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불편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 그 원거리에 있는 신도시들의 자족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배드타운이 될 수도 있는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두 곳의 신도시에 대해서는 GTX 연계해서 이제 교통을 불편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나 자족 기능을 이제 확대해서 뭐 공원 녹지라든가 자족 기능 같은 걸로 신도시가 배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런 보관들 같이 발표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걱정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동네에 직장들이 생겨야 배드타운이 아닌 것인데. 그렇죠. 근데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지금 도심에 계속 집중해서 업무 지구들이 생기니까. 이제 컴팩트하게 생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앞으로 이제 수도권에 짓고 있는 뭐 지금 3기 신도시만 해도 8개째 발표가 됐으니까 그곳들에 대해서 다 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주 근접이 되는 주택을 갖고 싶은 게 수요자들의 마음인데 그렇죠. 멀리 출퇴근해야 되면 그게 하루 이틀이지 그것 때문에 삶의 스타일이 바뀌니까. 그런데 또 가끔은 서울에만 그럼 직장이 있느냐 생각해 보면 분당 판교 같은 곳에는 여러 기업들이 가서 입주하고 있으니 또 그렇게 만들면 또 만들어지네 싶기도 한데 어디는 그런 게 만들어지고 어디는 또 계속 배드타운으로 남고 왜 그럴까요? 뭘 어떻게 좀 하면 기본적으로는 입지의 문제를 완벽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예로 드신 판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남하고의 접근성이라던가 기본적인 인프라 환경들이 강남 쪽에 있던 IT 업체들이나 기업들이 이제 오피스로 옮기기가 좀 괜찮은 입지였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산단을 조성하고 나서 여러 가지 뭐 세금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서 일시에 좀 이동을 잘한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입지에서나 다 가능하다고 그런 건 보기는 아니다. 어렵고 예를 들어 강남에 있던 기업들이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해서 갑자기 뭐 평택에 가서 회사를 옮겨서 그 직원들을 다 출퇴근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지역들을 찾는 게 일단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한 관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동을 시키려면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 지역을 성공적인 업무지구로 이제 성장시키기 위한 이제 보관이 확실히 그렇죠. 서 있어야 되고 지원도 충분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정부가 만들어내는 규제는 이제 대출 규제 더 강하게 하는 것 같고 금리도 한국은행이 올렸어요. 네. 이 두 가지가 과거의 교과서에서는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를 올리면 집값은 떨어지는 쪽으로였는데 시장에서는 뭐 대출 규제도 늘 있었던 거고 우리가 언제 대출 받아서 집 샀어요 하는 이야기도 있고 냉소적으로 금리도 별로 안 오를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시장에서의 가장 좀 많이 나오는 이제 동의를 받는 예상은 연내에 한국은행이 이제 이런 상황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한 차례 더 올려서 네. 1%까지는 가지 않겠냐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달 비용도 늘고 대출 액수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 수요자들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거래가 줄고 가격이 좀 떨어지는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상승세가 좀 진정되는 이런 국면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을 텐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도 1%니까 사실 뭐 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 대출 받아서 한 5억 정도 받으신 분이 오른 기준금리 단순적으로 감안해서 적용을 해보면 한 10얼마 정도 매달 더 내시는 정도니까 물론 이게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대응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제 수요자들이 완벽하게 차단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금리를 뭐 한 번, 두 번 더 올리는 것보다도 대출 억제기가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는 부분에는 다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금리를 올릴 때도 뭐 금융 불균형이라고 해서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자산 시장에 쏠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집값이 불안하고 대출을 이용해서 집 사기나 뭐 이런 쪽에 자금이 흐른다라고 하면 금리도 더 올리고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최근에 금리 올라간 다음에 오히려 뭐 마이너스 통장을 필요도 없는데 미리 개설을 한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 늘어났다는 뉴스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 관리를 위해서 은행권들이 대출 총액 관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택이 꼭 필요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런 조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니까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면 대출 규제 강도에 따라서 어쨌든 최근에 주택 시장의 이런 상승세를 받치고 있었던 사실 무주택자들이 대출이나 갭 투자로 집을 최근에 많이 사시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분들 대출받기 어려워지면 당연히 집 사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상승세가 좀 진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대출 규제를 얼마나 강하게 후속 대책으로 나올 거냐 하느냐. 이 부분에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주택이신 분들이 요즘 이제 1주택 만드는 수요 때문에 요즘 집값이 오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갭 투자를 이용하거나 대출을 최대한 받는 게 아니면 지금 주요 도심의 아파트 가격이 뭐 근로소득이나 뭐 저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 건 아니다 보니까 대출이 꼭 필요하신데 사실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에 피해를 보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죠. 실제로 무주택자들이? 실제로 집 마련이 필요하고 대출이 꼭 필요한데도 전체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하에서 뭐 달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분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에는 뭐 분양시장에 좀 기웃대거나 전세 쪽에 머물거나 이래야 되는데 두 시장도 지금 좀 녹록치 않죠. 그런 저런 정황과 배경을 바탕으로 소장님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됩니까? 저는 무주택입니다. 라는 분들이 상담 많이 하실 텐데 뭐라고 저는 답해 주십니까? 그렇게 요즘은? 물어보시면 항상 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대출
대출을 기본적으로 받아서 주택 마련이 가능하신 분들은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후에 분양이라든가 공급 증가가 있기는 하니까 저희가 보통 주택 마련할 때 따지는 뭐 몇 가지 요소 중에서 역세권 입지 요소 정도는 포기하지 말고 구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 네. 조금 멀리 있더라도 역세권. 네. 여기서 가까우면 지하철 타는 시간은 좀 길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황금성이나 이런 부분은 보장이 되니까 뭐 이후에 시장 변화에도 대응하시는 데는 맞습니다. 기본적인 방어는 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집을 안 사고 버티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안 상황이 또 있어서 뭐 지금 이중 전세 가격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추가 대책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들로 완벽하게 전세 시장이 안정될지도 보장드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출이나 뭐 갭 투자 방식이라도 내 집 마련 가능하신 분들은 저는 뭐 하시도록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더라도 전세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다음번에 모실 때는 뭘 좀 어떻게 하면 그럼 풀릴 건지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네, 다음번에 되겠어요. 불러주시면 그 말씀 나누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의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읽어보면 좋을 만한 경제 관련 서적을 한 권 골라서 같이 읽어보는 저희들은 시간을 아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체크리스트 오늘은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와 함께 자본 없는 자본주의라는 책인데요. 요점은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이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거다. 그리고 그게 세상을 좀 많이 바꿀 것 같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남국민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필 이 책을 고르신 이유는 뭡니까? 예,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옛날처럼 공장이 있다든지 뭐 큰 건물이 있는 기업보다는 뭐 요즘에 나오는 유니콘 기업, 뭐 몇 조 원짜리 기업들이 이렇게 사무실에 그냥 뭐 직원들 몇 명이서 만든 기업이 몇 조 원씩 되고 이러잖아요. 기업 가치가? 예, 예.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데 뭔가 자산이 있는 건데 그 기업들도 이런 보이지 않는 자산들이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이 국가나 사회가 이걸 대비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또 뒤처질 수 있다. 그런 예.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요즘에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 여러 네. 계열사들이 있는데 카카오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로 뭐 다들 주가가 높기도 하고 그쵸. 기대감도 받고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면 카카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그냥 끄덕끄덕하고 그건 그런 건가 싶어서요. 그렇죠. 카카오가 그냥 큰 줄은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예. 그룹 단위로 보면 시가총액이 대한민국 대기업 그룹 중에 지금 4위가 됐거든요. 예. 현대차 그룹보다도 커졌어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우리가 그냥 카카오톡 정도 알고 있는데 예.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이게 그러면 이렇게 규모가 크면 뭐 보통 우리가 아는 그런 자산들 공장 뭐 큰 장비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게 비중이 굉장히 작은 회사거든요. 수치로 보면 예.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만 시가총액이 한 14조 정도 하는데 예. 이런 류의 유형 자산이라고 하죠. 뭐 책상, 집기, 건물 같은 거. 이게 전체 4천억밖에 안 돼요. 그럼 카카오는 다 팔아도 4천억 생기는 겁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물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냥 기업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빚잔치 합니다 하면 그렇죠. 자산 가치 장부에 있는 게 14조인데 그중에 이게 물건인 거는 3%밖에 안 되는 거고. 유형 자산은 예. 4천억 정도. 예. 네이버는 자산이 30조인데 이 중 2조 원 정도. 근데 판교이나 사옥 같은 게 엄청 비쌀 거잖아요. 네, 그거 합해서 2조. 그렇죠. 그런 거 좀 빼고 나면 사실상 이런 눈에 보이는 물건이라는 거는 거의 없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거 빼고 나서. 근데 뭐 전통적인 포스코, 이마트, 뭐 삼성전자 같은 공장이 있는 기업도 예. 한 3-40%를 차지하거든요. 전체 자산 중에 예. 유형 자산이 그렇죠. 점점 눈에 보이는 뭔가는 들고 있는 게 없는 그렇죠. 책상과 직원과 컴퓨터뿐인 회사들인데 네. 놀라운 회사들이 자꾸 생긴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뭔가 엄청난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요즘 뜬다는 뭐 구글,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도 그런 쪽이죠. 그렇죠. 미국은 훨씬 더 심해서 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렇게 대표적인 이제 IT 기업이라고 하는데 예. 이 4개 기업의 시가총액만 합쳐도 일본 전체 시가총액보다 큽니다. 일본이 세계 2위의 주식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4개 기업만 떼놓고 봐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주식시장보다 클 정도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애플한테 쏙 들어간다면서요. 그렇죠. 한입거리 정도로 작아지니까. 애플의 시가총액과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예, 맞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애플이 더 많은 걸로.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 뭐 건물이나 뭐 데이터 센터 정도, 물류 센터 정도 빼면은 사실상 자산이 더 없는 수준이니까. 예. 그리고 재밌는 게 애플이 엄청난 돈을 벌어왔잖아요. 지난 3년 동안 3년 전에는 그 자산 가치가 한
$1,300억 달러 정도 됐는데 네. 지금은 이게 찾아보니까 오히려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한 600억 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자산 가치가? 예. 그러니까 뭐 공장, 사무실, 그렇죠. 컴퓨터 이런 거니까 오히려 줄었다. 애플은?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자산 장부에 써놓은 자산이 오히려 줄어든 거예요. 감가상각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런 예. 것도 있지만 사실 돈을 그렇게 벌었으면 쌓여야지 맞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예. 공장을 더 짓는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하는 식으로 예. 이게 애플은 그 돈을 벌면은 자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주들한테 다 돌려주고 배당 주고 이런 식으로 줄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벌면 그걸로 자본을 사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게 일반적이어서 점점 커져가야 되는데 예. 기업들이 점점 그 방식이 아닌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본을 눈에 보이는 자본을 파괴한다는 평가도 하더라고요. 해외에서는 습을 나눠주면서. 좀 설명을 좀 더 들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는지도 궁금하고 네. 보통 기업들은 뭔가 좀 설비 투자도 하고 하면서 자본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그렇죠. 왜 그런 기업들은 그렇게 될까?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자본 없는 자본주의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건물, 뭐 이런 기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하나에 몇 조 원짜리 기계를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가서 보면 마음 뿌듯한 뭔가 예,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 그게 자산이죠. 라인 하나 깔면 10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전통적인 자산인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자산들, 무형 자산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세상이. 그러면서 그런 눈에 보이는 자본이 사라지고 이게 2018년에 나온 책인데 예. 그런 트렌드를 담은 건데 단지 이게 그런 새로운 기업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사회의 불평등이나 뭐 격차 그리고 국가의 혼란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는 오히려 설명을 나빠지기도 한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네. 무형자산이라는 게 뭐 지적재산권 맞습니다.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이런 거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온라인 공간 이런 걸 갖고 있으면 그게 자산이 많다고 표현하고. 예, 그런 걸 대표적인 이제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뭐 앱 같은 거 그런 예. 거가 되고 뭐 브랜드 이런 게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스타벅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로고를 붙이는 순간 엄청난 가치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도 요즘 새로 뜨고 있는 무형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 같은 것도 굉장히 요즘 가치가 커져서 네. 카카오톡 라이언 같은 걸 굉장히 어떤 뭐 카카오 카드에 이렇게 뱅크에 딱 쓰니까 더 많이 신용카드를 그걸로 발급받고. 그렇죠. 와, 예전에는 거의 한 10만 원 돈 되는 사은품을 드려야 그렇죠. 겨우 발급할 수 있는 신용카드였는데 네. 라이언을 붙이면 그게 엄청난 그냥 귀여워서들 발급받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디자인 뭐 브랜드 이런 것들은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도 뭐 좋은 성냥 브랜드 있었고 네. 좋은 화장품 브랜드 다 있었는데 네. 요즘에 왜 특히 더 이게 부각되고 과거에는 왜 덜했습니까? 이게 언제나 있어왔던 자산인데 생각해 보면 그 대한 이제 유엔에서 이런 뭐 국가 회계 체계 이런 거를 정해주는데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GDP에 포함시킨 게 90년대부터거든요. 소프트웨어란 자산이 이제 이런 인정받은 게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오래되지 않아 30년 정도 된 건데 네. 그때부터 엄청나게 성장해온 이유가 이 책에서는 그 무형자산의 특징을 4개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가지를 확장성 이거 한번 만들면은 그걸 엄청나게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무형자산이라는 거는 한번 만들면은 그리고 이게 중요한 개념이 스피일오버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번역을 안 한 게 고유명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한 나라에서 라디오를 틀면 국경 넘어서까지 들리잖아요. 네. 우리나라 국경지대 틀면 북한에서 들리는 것처럼 그런 게 넘어가는 걸 스피일오버라고 하는데 예. 이게 비즈니스 업계에서 오면 베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걸 이렇게 보고서는 따라하기 네. 좋다는 거예요. 예. 이 2가지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무형 자산들은 예. 뭐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한 라이언이랑 뭐 이모티콘 같은 게 붙는 순간 엄청 가치가 나오고 그렇죠. 뱅크가 나오면 가치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무형 자산끼리 붙이면 굉장히 효과가 크고 또 마지막으론 무형 자산들은 이제 한번 투자하면 회수가 어렵다. 이런 4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이 4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무형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체계를 이제 뒤집어 가지고 오히려 무형 자산이 더 투자가 많은 경제에 이르렀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예를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한 서너 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예를 좀 하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좀 4가지를 한 번에 말씀드려서 굉장히 당스러우실 것 같은데 예. 가장 큰 게 확장성이랑 시너지 효과예요. 이게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떠오르죠. 애플을 설명을 드리면 애플 iOS 쓰는 게 수십억 명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은 애플은 iOS에다가
뭘 하나를 올리는 순간 음. 전 세계로 확장이 되는 거죠. 금방 팔 수 있죠. 예. 예. 그렇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엄청 쉽게 이제 규모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익숙한 사례가 백종원 씨 레시피 같은 것도 네. 무형자산인데 그분이 혼자 이렇게 개발하시고 유튜브에 딱 올리는 순간 네. 전 국민이 따라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확장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선두 기업이 뭘 잘 개발해서 퍼뜨리는 순간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뭐 백종원 씨 같은 경우도 자기의 프랜차이즈에 그걸 뿌리면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것처럼.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시너지인 게 아까 말한 백종원 씨의 레시피가 있는데 그 유튜브랑 만나는 순간 둘 다 무형자산이잖아요. 예.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이런 식의 무형자산들은 엄청 확장성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게 탄생하기 좋다 보니까 선두 기업들은 하기만 하면 계속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 브랜드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있었는데 네. 그걸 빠르게 전파시킬 수 있는 뭔가 미디어 매체가 예전에는 없었고 지금은 그렇죠. 있다. 그 네. 차이가 있네요. 지금은 그거를 확장성이 훨씬 커진 거고 네. 뭐 공장 이런 거는 확장성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뭐 새로운 시너지가 나기도 힘들고. 예. 그러니까 전통 기업들은 좀 새로운 거로 도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스피로버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거는 베끼는 거다. 네. 뭐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건 무슨 뜻이지 싶은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예. 이게 스피로버라는 게 좀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그런 확장성 시너지가 있으면 예. 뭐 경제에 다 좋은 게 아닌가 싶잖아요. 뭐 그러면은 좋은 거 개발을 전 국민이 함께 쓰고 네. 수익도 많이 나고. 근데 스피로버라는 근데 요즘에 문제가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성장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고민이거든요. 네. 투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새로운 무형자산이 중요해졌으면 경제 성장도 좋고 투자도 늘어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 반대로 가는 이유가 스피로버 효과 때문에 베끼기가 좋아지니까 후발주자들은 뭘 새로운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두주자들이 훔쳐갈 수가 있으니까. 아.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아주 뛰어난 레시피를 혼자 개발을 해요. 엄청난 예, 돈과 시간을 들여서. 예. 근데 그 만드는 순간 레시피 같은 경우는 뭐 저작권이나 이런 보호가 안 되니까 다 옆집에서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옆집 중에서도 엄청 큰 식당이 있다고 하면 창업한 저보단 그 식당이 더 돈을 많이 벌 거잖아요. 제가 투자한 걸로. 이게 그런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내가 이런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네. 이거 애플이 베껴가면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 같으면 무슨 맛있는 레시피가 하나 있으면 가끔 친구들이나 불러다 만들어주고 그쵸. 그 사이에서나 박수 받고 끝나는 건데 네. 요즘은 말씀하신 대로 뭐 유튜브에 올리든가 하면 금방 수백만 명한테 퍼져서 그렇죠. 엄청난 무형자산이 될 수도 있으나 네. 그 레시피를 누군가가 베껴가서 퍼뜨리는 것도 그만큼 쉬워졌으니 그렇죠. 뭐 사실 뭐 대기업 걸 베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 예. 예를 들면 아이폰의 디자인을 많이들 따라하잖아요. 후발주자들이. 네. 그런 식의 뭐 거꾸로 오는 스피로버도 있지만 사실은 대기업들이 베끼고 나면 그게 훨씬 돈을 많이 벌잖아요. 대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들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저도 그 고민을 어디 가끔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네. 하고 저도 만나면 그 투자를 받으러 가면 여러 많은 질문들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일인데 제일 안타까운 질문이 그리고 나도 답하기가 참 애매한 질문이 비즈니스 모델 참 좋으신데 대표님 그거 네이버나 카카오가 하면 그냥 대표님 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할 말이 없죠. 할 말을 그렇게 따지면 뭔들 안 무너집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당신이 하는 VC도 저 벤처 캐피탈리스트도 네이버 카카오가 하면 당신 실업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그쵸.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뭐 옛날처럼 큰 뭐 뛰어난 기계를 제가 개발해서 만들면 그걸 훔쳐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제가 거기서 찍어내면 다 제 돈인데 무형자산이라는 건 그게 너무 어려운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한 번 이게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팔 수가 없습니다. 무형자산 보통은. 예를 들면 제가 사진을 취미로 해서 사진기를 사면 예. 중고로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형자산이란 건 이렇게 처분 가능한 게 있는데 제가 사진 강의를 들으면 제가 사진을 안 찍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사진 강의를 듣고 내가 알게 된 노하우. 네. 근데 그건 되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업들도 이런 식의 무형자산들은 투자할 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투자해봤자 나중에 회수도 못할 것 같아. 하니까 그냥 포기를 하게 되니까 계속 선두 기업들은 계속 투자하고 후발주자들은 있고. 포기하고. 그 직원들한테 투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업무 노하우를 익히기 위해서 연수를 보낼까 뭐 하는 것들이 다 안 남는 거니까. 네네. 그런 투자는 좀 꺼리게 되죠. 이직하면 끝이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투자가 약해지고 불경기가 온다 그것 때문에. 네, 그리고 선두 기업만 계속 승승장구를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앞으로 그럼 투자자들도 기업에 투자할 때 과거의 개념은 좀 버리고 네. 새로운 시각으로 갖추지 않으면 이것도 참 어려워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뭐 가치 투자자들이 굉장히 고전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옛날엔 재무제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었는데 이제는 재무제표에 안 나오는 무형적인 가치를 꿰뚫는 사람들이 예.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거예요. 뭐 외국에 보면 베일리 기포드라고 예. 영국의 유명한 투자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엄청 조용하게 작은 회사 상장되어 있지도 않은 곳인데 옛날부터 테슬라를 발굴해서 엄청난 네. 수익을 거뒀거든요. 근데 비슷한 류의 그런 재무제표상에 나오지 않은 가치를 발굴해서 투자해서 계속 수익을 높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무형 자산을 꿰뚫는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 거고 이 책에선 조언하는 게 그 아까 문제가 스피로버라 그랬잖아요. 예. 훔쳐가니까 누가 어떻게 훔쳐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을 다 사라. 보통 사람들은 서로 훔쳐가는 사람들끼리 다 사면 그 인덱스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장을 다 사는 게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죠. 진짜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한에서는. 그래서 투자도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이 책에. 예. 이런 시대가 오면 일자리도 그냥 말씀하셨듯이 백종원 레시피만 있으면 다 요리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 네. 수많은 요리사들보다 그냥 한 분만 그렇죠. 뜨고 나머지 요리사들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까? 옛날에는 보통 가수분들이 그러시잖아요. 그 최고의 가수가 거의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일반 저희 같은 회사원이나 뭐 일반인 그 변호사, 의사들도 점점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통신이나 이런 무형 자산이 중요해지면서 옛날에 그냥 동네 변호사한테 맡길 일을 유튜브 보고 서울에 가서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그 대도시에 있는 탑급 이제 최고의 그 사람들만 수익이 높아지고 예. 중간 정도 있는 사람들 계속 낮아지는 불평등도 심화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게 무형자산 경제가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네. 그러나 또 소비자들은 야, 내가 언제 저분한테 상담 받아보겠어? 이 덕분에 이렇게 상담 받네 하는 네.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 정부는 그 과정에서 뭘 좀 해야 된다는 조언도 있다면서요? 이게 정부가 고민하기 많은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 아까 말한 스피로버 확장성은 퍼지는 거는 확장성에 좋은 점인데 또 네. 스피로버는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부가 이런 지적자산권이나 법원의 판단 그리고 기준 이런 걸 확실히 세워줘야 된다고 해요. 베끼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예. 그렇다고 또 베끼는 걸 다 처벌하면 또 확장성이 안 일어나니까 예. 이런 표준이나 그런 뭐 기술, 뭐 기준 이런 걸 잘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게 편파적으로 집행을 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 주장을 합니다. 하는 거고. 최근에 보니까 도시도 집중해서 이제 대도시 만들어야지 여러 네. 도시를 흩뿌려 놓으면 네.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고민된다. 그게 네. 좀 들어있더군요. 앞으로는 기업의 무형 자산이 더 중요해질 건데 그에 따른 파급 효과는 사방으로 다 튀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담은 자본 없는 자본주의 함께 읽어봤습니다.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